비트코인이 간밤에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튜브를 켜보면은 스트레이트지가 정확히는 STRC의 액면가가 깨졌다면서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드디어 버블이 터졌다면서 공포를 자극하는 영상들이 가득하죠. 요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분위기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만 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튤립 이야기까지. 그런데 과연 정확히 이 튤립 버블의 전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요? 오늘 저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400년 전에 이 사태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나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전호코인 부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을 단 한 개도 팔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일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세일러가 비트코인보다 스트레이트지의 주주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스트레이트지라는 회사가 그저 그런 어중이 떠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투자자 분들도 마이크로 스트레이트지 관련 상품들을 아주 폭넓게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STRC의 액면가가 깨졌다는 건 단순히 주가 하나가 빠진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나오는 이 비트코인의 하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저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일이 약 390년 전 네덜란드에서 똑같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유명한 튤립 버블이 실제로 어떻게 끝났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지금 왜 STRC와 비트코인의 미래와 닮아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자연히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도 쉽게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다들 STRC의 가격 차트만 보면서 공포를 말할 때 저는 390년 전 역사 속에서 이 사태의 진짜 결말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마다 이 튤립 버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인류 최초의 거품이자 모두가 알거지가 된 것으로 알려진 광기의 상징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경제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은 진짜 결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를 이 올바른 곳에서 받아야 한다는 건데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당시 튤립 거래는 실물이 오고 가는 이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가격에 베팅하는 선물 거래였죠. 선물 거래의 특징이 뭡니까? 빛을 끌어다 쓰는 레버리지가 끼어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당시에도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처럼 너도 나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면서 이 튤립의 가격을 끝없이 올려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637년 2월 네덜란드의 한 경매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버블의 끝이 도달했습니다. 튤립 이 롱 포지션을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 며칠 만에 튤립 시장 전체가 무너졌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튤립 버블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에 동화에 나올 법한 권성징악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죠. 만약에 법대로 그 튤립의 계약들을 전부 이행하게 했다면 과연 네덜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권성징악의 논리대로라면 무리해서 빛을 내서 튤립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줄줄이 파산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약에 그대로 묵과했다면 네덜란드의 나라 경제도 통째로 마비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법원은 이 계약들을 도박에 빗대어서 집행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튤립 버블의 투자자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래 물어냈어야 하는 금액의 3.5%만 지불하게 하고 없는 일로 마무리가 되었죠. 즉, 튤립 버블의 진짜 결말은 광기에 뛰어든 투자자들의 전면적인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개입을 해서 누가 얼마나 손실을 떠안을지를 강제로 정해버린 개입과 재조정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거지가 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한참 부풀려진 신화에 가깝죠. 거품이 터질 때 권력이 택하는 건 권성징악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게 이윤을 따지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어디로 흘려보낼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에게 이 안타까운 부담을 지울지를 숫자를 보고 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390년 전 튤립이 지금 STRC와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STRC는 좀 특이한 금융상품이죠. 만기가 따로 없으며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엄밀히 말해서 매달 주는 배당도 회사 이사회 마음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배당을 거른다고 해서 일반 회사처럼 부도가 선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게 안전하다거나 상식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회사가 배당을 줄이거나 거르는 순간 가격은 지금처럼 크게 하락이 나올 것이고 그간 스트래티지가 시장에서 쌓은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겁니다. 그리고 위기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인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STRC의 가격은 분명히 흘러내리고 위기설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 와중에 이사회는 조건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질질 끌고 가는 질척한 재조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390년 전에 튤립처럼 한 방에 영원으로 사라지는 이것만 죽으면 끝 이런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얽힌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튤립과 STRC 그리고 비트코인의 공점이 딱 보이십니까? 앞서 네덜란드 정부가 왜 굳이 튤립 사태에 개입했는지 떠올려 보시죠. 튤립 사태를 가만히 방치했다가는 수많은 국민이 파산을 당하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감당 못할 사회적 피해가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을 빠져나갈 수 있게 공권력이 개입을 한 것이죠. 지금 STRC와 비트코인이 딱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넘어갑니다. 실제로 지금 STRC를 들고 있는 사람의 약 80%가 기관이 아닌 평범한 개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자산 정도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의 은퇴 계좌까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말이 좋아서 길을 열어줬다지 그냥 사라고 종용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무너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가 비트코인과 STRC가 거대한 튤립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어쩌면 헉 소리가 나게 빠질 수도 있고 스트래티지의 위기설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처럼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STRC의 계약을 완전히 재조정하고 만기까지 늘려가면서라도 살려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다른 길도 이제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4월에 올린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려면 현재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가 죽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주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나쁜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제가 당시에 우려한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클 셀러의 비트코인 매도부터 이번에는 제가 오히려 또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공생의 시나리오도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월가가 바로 이 위기를 틈타서 스트래티지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지분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스트래티지의 영향력 일부를 공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그 당시부터 무작정 오르기만 했다면 스트래티지의 미래는 비트코인 세상에서 월가를 뛰어넘는 초고대 공룡 기업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락은 어쩌면 셀러가 혼자 쥐고 있던 비트코인 시장의 지배력을 전통은행과 거대 투자사들이 야금야금 나눠 갖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월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숫자죠. 월가 역시도 STRC와 비트코인의 파멸을 바랄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도 이미 비트코인 세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팔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 수천 개의 기관이 거기에 돈을 넣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히 죽으면 월가야말로 가장 크게 잃는 쪽입니다. 월가는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손해보는 길을 굳이 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사태가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의 종말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구조가 크게 한번 재편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달리
거품은 모두의 파산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아마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설사 STRC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결국 이리저리 조건을 바꿔가면서 재조정되고 재편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셋째, 결국 이 모든 피해가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쉽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일종의 대마불사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역사를 통해서 STRC와 비트코인의 미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소설을 쓴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쓰는 게 꼭 나쁜 거겠습니까? 결국 자산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한편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굳이 악몽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업 코인부자였습니다.